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범위 3개 단원 총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짚어줄 테니까요. 그 포인트 어떤 부분이 출제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인지 확인하면서 따라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6단원 국제사회 이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 이해 단원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가장 먼저 냈던 데는 이제 105페이지고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국제사회의 특징이에요. 국제사회가 우리가 국내 정치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국내 정치랑은 어떤 점이 가장 다른지, 그래서 국제사회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국제사회 특성은 일단 원칙적으로 주권의 평등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권 평등의 원칙, 주권이 가장 모든 나라들이 동등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평등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대국 약소국의 힘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력에 따라서 약간의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똑같이 평등한 기회가 있지만 더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국제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협력을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국제사회는 사실은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빚어지는 이유는 국가라는 것 자체가 자기 국민들의 이익,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협력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힘 있는 나라가 등장해서 꽉 억눌러도 좋겠지만 때로는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여론 등 여러 가지 국가들의 행위에 제약을 주는 여러 규칙들, 우리가 이런 것들 레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방금 봤던 그 힘의 논리라는 부분들이 좀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국제연합에 있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보리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었죠. 안전보장 이사회는 보통 이제 15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안건 같은 게 있을 때 모든 나라들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되겠죠. 투표를 할 때 상임이사국이라서 항상 이 자리에 있는 5개 나라들이 있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2년에 한 번씩 교체되긴 하는데 5개 나라는 항상 고정입니다. 이 5개 나라들은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영, 불어중 이렇게 좀 외워주면 좋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미영, 불어중. 이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한다면 그건 통과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 5개 나라 상임이사국이 실제로 강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포인트를 2개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 문제로 치면 여기서 한 3문제 정도가 지금 출제가 된 건데요. 국제사회 특성 그리고 2개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전보장 이사회가 어떤 특징을 반영하는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국제관계 이제 행위 주체예요. 방금 우리 국제사회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알아봤고요. 그럼 국제관계에서는 어떤 주체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지가 되겠죠. 106페이지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가예요. 국가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행위 주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대표적인 행위 주체가 국가입니다. 국가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외교 활동들을 하고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주권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국제기구라는 것들이 있고요. 국제기구는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눠봅시다. 국제기구는 국가가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국가대표죠. 여러 나라 국가들이 모여있는 거. 그리고 국가가 아닌 나머지 단체들, 개인이나 민간 단체 이런 것들을 회원을 하는 국제 비정부기구. 그래서 국제기구는 2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도록 합시다. 개인과 민간 단체 회원을 하는 국제기구를 국제 비정부기구로 한다. 여러분들 아마 NGO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정부가 아닌 기구들을 말하는 거죠. 그 정부 간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그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국제기구는 몇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유니세프, 그 국제연합, 유엔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유니세프, 국제연합 아동기금, 그리고 국제연합 난민기구, 그 다음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이런 것들 지금 이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는 단체가 있죠. 다국적 기업은 한 나라의 이제 본사는 한 나라에 있고요. 여러 회사에 이제 공장도 두고, 때로는 생산 공장, 기술 공장, 자본, 상품 판매 시장 다양하게 두고 있는 것들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다국적 기업이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제 그 나라의 경제 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도 오늘날에는 국제 관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 경제 행위 주체가 되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인트를 우리가 4개 정도 짚어봤습니다. 앞에서 국제관계의 특징 2가지, 그리고 국제연합 하나, 그리고 방금 봤던 국제관계의 행위 주체 4개 정도가 있었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주 국제관계의 모습과 공존할 수 있는 노력. 국제관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심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때로는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공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갈등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왜 도대체 이렇게 국제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되는지,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를 한번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그 밑에 있는 그림 정도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카스피해를 둘러싼 국제 갈등 하나 볼게요. 자, 여기 잘 보면 여기 해라는 건 이제 바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카스피호라고 나와 있네요. 이걸 호는 호수를 말하는 거겠죠. 자, 카스피해는 이 바다에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들을 갖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바다로 볼지 호수에 볼지에 따라서 각국의 이익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바다로 치면요, 그 해안선 인접한 나라들, 우리가 이걸 뒤에 가서 나올 건데, 영해를 많이 가진 나라가 자원을 많이 가지겠죠. 근데 이게 호수로 본다면 그 영해와 달리 이제 요 자원에 대한 권리를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안선이 긴 나라들은 아마 바다로 보자고 주장할 것 같고요. 해안선이 짧은 나라들은 이거를 호수로 보자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스피해를 둘러싼 갈등, 이 문제는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5번째 포인트고요. 또 하나만 더 볼까요? 6번째 포인트로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볼게요. 중국에서 발생하는 갈등. 중국은 지금 여러 소수 민족들이 이제 한 나라로 뭉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아래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독립을 주장하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중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이건 어떤 민족 때문에 발생하는 거겠죠. 민족 갈등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해양 환경,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는 굉장히 발전을 추구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오히려 그 발전하지 못하고 환경오염에 피해만 입는 경우도 있겠죠. 그 때문에 개발을 중단해달라는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경을 둘러싼 갈등 같은 것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 109페이지에 있는 갈등 유형, 한 2가지 정도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등 유형은 다 봐두시고요. 포인트 지금 6번째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국제사회 협력 노력입니다. 110페이지.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오늘날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위협, 이런 것들을 있죠. 평화 안보의 위협, 국제 빈곤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은 여러 나라에서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협력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보이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는 건데요. 지속가능 개발 목표 뜻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국제사회 개발 목표로 빈곤과 기아, 종식, 양성평등 등 17가지 목표, 함께 해결해야 될 목표를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국제사회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국제연합 내 국제 정부기구 있었죠. 뭐 유니세프라든지 OECD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 더 단체들까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까지 그렇게 하면 지금 7개 포인트가 되겠네요. 단체. 자, 넘어가 봅시다. 국제사회 공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외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협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열어놔야겠죠. 개방적인 자세로. 외교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민간 차원에서 문화적인 교류나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들도 좋겠네요. 자, 한 장을 넘어가 봅시다. 그렇죠.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국제관계 그런 노력, 국제사회 공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시민의식이라는 거,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죠. 국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이 더 이상 그 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오늘날 예전에는 뭐 국민이라는 표현 많이 썼잖아요. 국가에 있는 사람. 그렇죠? 요즘엔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앞에 세계라는 말이 붙습니다. 세계가 하나라는 거죠. 그런 세계 시민 의식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간의 우리나라의 국가 간 갈등 문제 한번 쭉 보자면, 우리나라 국가 간의 대표적인 갈등 문제는 지금 적어서 있는 건 일본과의 갈등, 그리고 뭐 중국과의 갈등들이 있는데요. 일본과의 갈등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독도 문제잖아요. 독도 문제, 역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 위안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최근에 들어서는 뭐 무역 제한 조치 같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까지 있었고요.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거, 아까 중국은 소수민족 독립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걸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어떤 갈등들이 있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갈등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만 좀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116쪽에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적인 차원, 우리 시민사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잘 보면 그 많은 온라인 사이버 외교사절단이라는 반크라는 단체 있죠. 사이버 외교사절단. 우리나라의 뭐 기록유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기도 했었고요. 어떨 때는 뭐 독도에 관련해서, 어떨 때는 뭐 한글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많이 이걸 알 수 있게 민간 차원에서 노력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반크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요거까지 국제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시민적인 차원, 이 활동까지 본다면 한 8개 정도 포인트가 정리가 됐네요. 자, 그러면 쭉 한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정리가 끝났고, 이제 뒤쪽 세계 속의 우리나라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걸 하기 전에 이제 119쪽 우리나라의 땅과 하늘과 바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역. 여기는 그 그림들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으로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을 영토라고 하고요. 그 바다를 영해라고 하는데요. 영해는 영토를 기준으로 12해리를 영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해의 기준선과 똑같은데 기준선에서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토와 영해의 하늘을 영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부분이 많이 헷갈리냐면 친구들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은 출발점이 똑같다는 거, 그렇죠? 그럼 영해랑 배타적 경제 수역의 차이는 뭐냐? 영해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나라도 함부로 허락 없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돼요. 통행도 안 되고 경제 활동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은 경제 활동에 대한 권한을 그 나라에 줬기 때문에 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뭐 고기를 잡거나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외에 뭐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통행하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과 영해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주의할 거, 출발점이 같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통상기선을 쓰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안선 가장 끝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직선 기선을 사용한다라는 것들까지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 선생님이 그려가면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의 차이점을 설명했던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9개 정도의 포인트가 정리가 됐고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 잘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동해 같은 경우 가장 바깥쪽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안선이 단조롭기 때문에 12해를 쭉 그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서해안 같은 경우는 섬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언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선들을 일렬로 연결한 선에서 12해까지를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낸다는 거, 이게 차이점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포인트입니다. 10번째 포인트는 이제 독도에 대한 부분들 조금 알아두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독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고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죠. 우리나라 최 동단에 있는 섬이고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겠죠. 약 200리면 약 80km 정도 되겠네요. 심리가 4km니까요. 그죠? 그리고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보인대요. 이걸 이제 지리적인 근거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굉장히 가깝지만 일본의 가장 독도가 가까운 섬인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눈으로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죠. 지리적으로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독도는 해저에서 이제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또 제주도나 울릉도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거 약간 어떤 한국사 시험이나 어떤 시험에서 좀 많이 속여서 내는 문제이기도 해요. 제주도 울릉도보다 독도가 먼저 만들어졌었다. 그 일부분이 이제 위로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해안이 급경사로 이루어져서 거주 환경이 불리한 편이다. 그러니까 독도가 사람이 살기 좋은 섬은 아니에요. 그렇죠? 바닷가에 있고. 그리고 독도는 난류, 따뜻한 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와 달리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해양성 기후라는 건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라는 거죠. 우리는 뭐 대륙성 기후이기도 하지만, 그죠? 이건 1학년 때 그랬던 기후 단원을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고요. 연평균 기온 12도로 비교적 온난한 날씨를 갖고 있고요. 강수량이 많대요. 연중 비와 눈이 많아서, 그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이제 다음 포인트는 이제 11번째 포인트, 독도의 가치인데요. 독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생태 환경적인 가치, 그리고 영역적인 가치,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저번 시간에 분류해서 설명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영역적인 가치라는 게 뭘까요? 영역적인 가치. 경제 생태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든지 군사적인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치 말하는 거겠죠. 영역적인 가치 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영해의 동쪽 끝이 확정짓는다. 영해의 끝이란 얘기는 우리나라 그 영역을 확정짓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영역은 아까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영해의 가장 끝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이런 부분들. 배타적 경제수역, 선생님 이거 경제적인 부분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기준선을 설정한다는 쪽에서 봤을 때는 영역적인 가치로 보는 게 좋겠네요. 그 외에도 이제 항공기지 또는 방어기지로서 약간 국가 안보와 관련되니까 이것도 영역적인 가치 되겠죠. 군사적인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해양과학기지를 설정해서 해양 상태를 설명하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한다. 그 다음 기상예보가 가능하다 등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독도의 가치가 되겠고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으로 이제 독도의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보면 좋겠네요. 독도는 저 북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하는데요. 조경수역이 형성돼서 각종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아주 경제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있대요. 메탄 하이드레이트 뭐냐? 자, 여기 천연가스가 해저에서 아주 저온인 상태에서 고압력을 받으면
이게 약간 고체 형태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을 붙이면 탄다고 해서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대요. 메탄 하이드레이트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환경 생태적인 가치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아까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이라고 했잖아요. 해저 화산의 형태를 또 관찰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부분들, 그러니까 해저 화산의 진화 과정, 형성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환경적인 생태적인 가치, 그리고 여러 동식물이 거기 살기 때문에 그 생물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은 곳이 독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1번 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면 독도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지 볼게요. 203페이지고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독도는 이번 지리적으로 아까 우리가 훨씬 오키섬보다 가깝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헌들이나 문헌들이 우리 독도가 예전부터 우리의 영토였다는 걸 입증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영토라는 점이 인정받고 있어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경찰이 통제하고 있고, 주민등록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독도가 우리 영토이다. 그러면 그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가 본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예전에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서도 있던 것처럼 신라 장군 이사부, 그죠? 이 사람은 신라 지증왕 시기에 오산국을 중심으로 독도를 드디어 이제 울릉도와 독도를 편입시켰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안용복 사람이죠. 그냥 어민이었어요. 고기 잡는 어민이었는데, 일본이 불법적으로 거기서 조업을 하니까 그 정부에 찾아가서 항의해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한 그런 문서를 받아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안용복 이런 사람들, 이사부 이런 사람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포인트도 하나씩 집어가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독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역 경쟁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화 시대가 이제 다가왔죠. 세계화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봤을 거예요. 세계화 시대에는 지역이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역 브랜드, 그리고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있었죠. 자, 그럼 지역 경쟁력에 대한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걸 왜 강화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205페이지를 보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그럼 지역화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역화 전략에는 아까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역 브랜드,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 브랜드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례가 강원도예요. 강원도의 해피 700 이런 것들, 강원도 평창인데요. 700m라는 고도,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고도가 높다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려면,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의 경제적인 가치,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려면 그 700m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700m가 사람이 살기 굉장히 가장 행복한 그런 위치다. 그래서 해피 700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 지역의 브랜드, 행복한 700m의 위치. 이런 것들이 지역 브랜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티셔츠 많이 파는 거죠. I love 뉴욕, 이런 것들도 지역 브랜드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 시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 이제 장소 마케팅은 특정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말해서 특징을 드러내서 장소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그 장소로 와야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보령, 대천에 가면 머드 축제 같은 거 있죠. 그 지역에서 하는 머드를 가지고 그 자연환경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한번 넘어가 보면 207페이지가 되겠죠. 지리적 표시제인데요. 지리적 표시제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선생님 그거 아까 뭐 지역 브랜드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좀 질문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지리적 표시제는 그 지역에서 나왔던 상품 이런 것들이 앞에다가 지역 이름을 붙이는 건데,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일종의 보증이죠. 그 지역, 이 지역에서 나온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안심하고 즐겨라. 그런 건데 이걸 다른 지역에서 쓰지 못하게 법적으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앞에 어떤 지역의 이름이 붙은 상품들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것들을 그 지역만 독자적인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보성녹차가 이거 1호라는 것들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제의 첫 번째 상품이 되겠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좀 교과서에 있는 것 정도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뭐 다 외워야 돼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외우지 말고 그냥 보이는 것 정도만 볼게요. 자, 지금 뭐가 보입니까? 약숙이 유명한 데 어딜까요? 그렇죠. 강화도에 약숙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고요. 선생님도 지금 처음 알았네요. 자, 강화도에 약숙. 그리고 참외 유명한 데 어디예요? 참외. 그렇죠. 성주 참외. 성주네요. 그 위에 좀 약간 헷갈리는 겁니다. 상주 곶감. 많이 들어봤죠?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성주 참외, 상주 곶감. 그 다음에 고추장. 그렇죠. 순창의 전통 고추장. 그리고 녹차, 보성, 녹차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우리 충남에 사는 친구들이니까 충남과 정도만 좀 알아볼까요? 청양하면 그쵸, 청양고추. 공주에 있는 정안은 밤이 유명하다고 하고요. 서산은 감자 뭐 이런 것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서천에는 한산에는 모시가 유명하다고 하고요. 뭐 이 정도만 좀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한번 여러분들 찍혀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여행을 다니면서 익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과서 나와 있는 4가지랑 충남 정도만 우리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봅시다. 점점 넓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한 17개 정도 포인트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뒤에 이제 통일 부분들은 잠시 여러분들 넘어가고요. 다음 단어는 한번 볼까요? 다음 단어. 마지막 단어이네요. 더불어 사는 세계를 볼게요. 자, 더불어 사는 세계를 보면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지리적 문제라고 합니다. 지리적 문제들은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기아 문제, 생물 다양성 문제, 그리고 영역, 영토 갈등 문제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먼저 기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아 문제. 기아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물과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많이 굶는 저쪽 아프리카 이쪽 지역도 많이 있었죠. 기아 문제가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한번 요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 그림 보이죠? 여기 이런 그림 보면 아프리카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아시아 쪽에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기아 문제가.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 한번 볼게요. 기아 문제 좀 자세하게 한번 보고 갈까요? 기아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거냐? 기아가 가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 때문에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이 환경적으로 식량을 많이 재배할 수 없는 공간일 수도 있고, 지리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문제보다 이게 왜 지구상의 문제냐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지구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한 문제로 취급을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분배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어떤 나라들은 지금 식량이 남아 돌고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기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남는 데 있는 식량들이 부족한 곳으로 분배가 된다면 이 기아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지리적인 문제로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는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식량 분배적인 차원에서 이거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될 지리적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랑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다는 것들을 잘 봐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뭐 오랑우탄도 있겠죠. 멸종 위기 등급이 지금 심각한 멸종 위기 지역으로 종으로 지정이 됐대요. 자, 왜 그렇게 된 거냐? 생물 다양성이 왜 자꾸 감소하냐면 기후가 자꾸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요새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있죠. 점점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하면서 이제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 그러니까 그 서식지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살 터전이 없어지고 점점 종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남획, 뭐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막 잡아들이는 거죠. 남획. 그리고 외래종이 침입하는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황소개구리라든지 뉴트리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베스 이런 것들 있죠. 외래종이 침입하면 원래 그곳 살고 있던 종류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게 안 좋은 거냐? 당연히 안 좋겠죠. 왜 안 좋냐면 지구상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 유전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양할수록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체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이 단순해질수록 어떤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게 되겠죠.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는 생물의 종의 절반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열대우림 이런 데 많이 산대요. 보통 이제 따뜻하고 온도가 높고 물이 많고 이런 곳에서 이제 생물이 살기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파괴되고 있는 거죠. 열대우림이. 그러다 보니 생물 다양성이 자꾸 감소하고 있고요. 생태계가 계속 파괴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먹이사슬 같은 것도 끊어져서 먹이사슬이 점점 파괴되다 보면 그 상위에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최상위라고 하는 인간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생물 다양성 감소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인 정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영역 갈등입니다. 영역 갈등 왜 발생할까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가는 뭘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 이익을 갖기 위해서 영역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갈등을 하는 거겠죠. 근데 뭐 그거 외에도 아까 말한 우리가 본 것처럼 민족이 독립하려고 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차원에서도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부딪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영역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결합되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독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국방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분쟁들로 밑에 팔레스타인 분쟁, 그리고 카슈미르 분쟁,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지역들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고 한번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세 개 지금 주요 영역 갈등 지역들이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갈등 지역들을 보시고, 자, 이런 갈등 지역들, 국제적인 갈등들이 발생하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파견돼요? 갈등 지역, 분쟁 지역이 파견되는 것. 유엔에 있는 평화유지군이죠. 국제 평화유지군이 파견되는 활동 지역들이 좀 여기랑 겹치기도 하겠네요. 선생님 앞에서 예제를 풀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단원에서 문제풀이에서 이 분쟁 지역이 누구의 활동 지역과 겹치는지 제가 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팔레스타인 분쟁이랑 카슈미르 분쟁이 왜 발생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 교과서 보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그림 219에 있는 요 그림들 좀 우리랑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곳인지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여기 동해에 독도가 있다면 남중국, 동중국해 이쪽에서는 지금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요 그림 정도는 한번 좀 눈여겨서 봐두시고요. 가까운 나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개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 지금 우리가 세계 함께 사는 우리죠. 더불어 사는 세계에서 개발이 덜 된 나라에 대한 문제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예전에 후진국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약간 부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아직 발전이 안 된, 덜 된 저개발국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럼 지역별로 왜 발전 수준이 그렇게 다르냐? 지역별로 발전 수준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뭐 자원 등의 자연환경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가지 뭐 인문환경 문제 때문에 다양한 지역발전, 경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교과서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 국가별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것들,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것들 여러분들 좀 잘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거 인간 개발 지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발전 수준을 좀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 개발 지수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발전 수준의 차이를 알아본다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국가 간의 경제 수준의 차이를 알아볼 때는 GDP라는 개념을 썼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잘 사는 나라냐 못 사는 나라냐 보는 어떤 척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것들을 쓴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뒷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요. 이런 용어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개발 지역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속 가능한 발전 있었죠. SDG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국제기구 차원에서 공적으로 개발하고 원조들도 하고요. 유니세프 같이 아동 기금을 모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 뭐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이카라는 것들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부분이랑 겹치기 때문에 넘어가도 괜찮겠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강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앞에 강의들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제 비정부기구의 어떤 노력들을 하는가 부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 주체이지만 오늘날은 국가 외에도 뭐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인 문화적인 교류가 많기 때문에 또는 뭐 다국적 기업처럼 그런 정부가 아닌 곳에서도 국제관계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국제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뭐 그린피스라는 환경단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여러가지 단체가 있다는 것들 한번 알아두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어떤 부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공정무역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공정무역 한번 좀 하나 알아두도록 할게요.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요, 유통 단계를 많이 줄이는 거예요. 유통이 단계가 복잡해질수록 비용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그 이익을 어디에 주는 거냐? 이걸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준다는 거죠. 특히 공정무역은 저개발국,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삶이 안 되는 부분들을 공정하게 이 사람들이 일한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자라는 차원에서 윤리적인 소비, 약간 이런 쪽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공정무역은 어떤 배경으로 등장했는지를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그 공정무역 효과가 있냐 잡으면 여기 생산자 차원에서는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 뭐 프랜차이즈 어떤 유명한 브랜드 기업은 제 브랜드의 가치로 제 고가의 커피나 뭐 어떤 물건을 팔지만 이걸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자에게 굉장히 적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런 브랜드 가치를 다 빼고 유통 단계를 뺀다면 노동자에 대해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대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 약간 윤리적인 소비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보통 빈곤한 나라 저개발 국가에서는 뭐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어떤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노동 환경에 취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한 것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노동 환경이 안전하게 제공되기도 한다라는 부분들 있고요. 우리 또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고요, 윤리적인 소비로 동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증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뭐 항상 이렇게 좋은 점만 있냐? 아직까지 좀 좀 한계도 있어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좀 비싸요. 어떻게 보면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는데,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산된 거, 뭐 유기농 이런 얘기 들어가면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살짝 비싸지기도 하고요. 이게 또 가게가 많지도 않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걸 소비자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상품 판매가 이제 많이 되지는 않죠. 어떤 측면에서는 기업이 약간 이미지 세탁하는 쪽에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무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난 시간에 강의에 대한 참고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 시민의 자세와 역할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야. 앞에서 했던 얘기들 남 일이 아니다,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한번 공부한 걸 되새기면서 봤는데요. 더 좀 친절하게 안내해 볼게요. 그럼 친구들, 선생님 그럼 그래서 몇 페이지에서 뭐 나와요? 자꾸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럼 쭉 한번 앞에서부터 우리가 공부한 거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 앞에 공부 다 한 친구들은 시간 없는 친구인데 여기만 보세요. 그럼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국제사회의 특징 있었죠. 국제사회 특징. 자, 지금 머리 떠오르겠죠. 특징 한번 2개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포인트, 앞서 얘기했던 거,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작동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특히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안전보장 이사회 상위 미사국, 어떤 나라들이 지금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네 번째 포인트는 국제관계엔 여러 가지 행위 주체가 있는데 어떤 행위 주체들이 있는지, 그 행위 주체들의 특징, 국가가 있었고 국제기구가 있었고요, 다국적 기업도 있었고, 이런 부분. 그리고 5번째 포인트로는 국제관계에 여러 가지 경쟁과 갈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그림 우리 아까 봤었던 거 있었죠. 경쟁과 갈등이 있었고, 특히 선생님이 그 카스피호 이런 그림들 가지고 보면서 이 갈등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국제연합에 그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유니세프부터 해가지고 OECD, 국제 난민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국제기구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주변에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 반크라는 단체들, 이런 것들까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다음 단원이었죠. 영역에 대한 설명.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 이런 것도 있었는데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독도 있었죠. 독도에 대한 어떤 특징,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죠. 독도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독도의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서 영역적인 가치, 그죠? 경제적 가치, 생태적 가치가 있었는데 그런 독도의 가치들을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에 봤던 거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이사부, 안영복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독도의 자원 하면 우리가 최근에 많이 뜨겁게 알려지고 있는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든지 독도의 여러 가지 지하 자원, 이런 부분들까지 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부터 넘어가서 이제 그 뒤쪽에 가면 세계화 시대를 넘어갔었죠. 세계화 시대에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지역화 전략, 여기에 대한 개념들 잘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 사례로 지역 브랜드 있었죠. 지역 브랜드 대표적인 경우는 해피700 같은 것들이 지역 브랜드가 있었고요. 이런 지역 브랜드 한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좀 주의해서 보라고 것들이 이제 지리적 표시제 있었죠. 지리적 표시제, 이 법적인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거다. 지리적 표시제. 그리고 우리 지리적 표시제 대표적인 상품, 이거는 이거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이미 우리가 이제 몰입해서 이 지역을 돌아다닌다는 느낌으로 지리적 표시제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면 좋겠다. 진짜 다 좀 알기 어려우면 일단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랑 우리 충청도 있는 그림 정도만 먼저 알아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보고 다음 넘어갔던 게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전 세계적인 지리적 문제들이 있었죠. 특히
기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어떤 지역에서 나타나고 왜 나타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났던 지리적 문제가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 그리고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를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갔었던 게 이제 지리 영역 갈등이었죠. 영역 갈등. 굉장히 많은 펑펑 터지는 그런 그림이 있었죠. 전 지도를 놓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영역 갈등. 왜 발생하는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특히 뭐 우리가 그곳에 있는 카시미르, 팔레스타인 문제, 이런 두 가지 정도 잘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쪽에서 특히 우리나라랑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갈등, 그 바다를 둘러싼 갈등들 까지 눈여겨서 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갔었던 게 지역 간의 이제 발전의 차이 있었죠. 이게 왜 발전 수준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 현재 그 지역 격차가 나는 추세는 어떤지 정도를 좀 눈여겨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지역 발전의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 뭐 기준이 되는 뭐 척도로 우리가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것들을 많이 활용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앞에서 경제적인 수준을 알아볼 때 GDP라는 개념을 쓰듯이 지역 발전 차이들은 인간 개발 지수 같은 것들을 쓴다더라. 이런 것들을 좀 받으면 좋겠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대해서 한번 알아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공정무역이 있었죠. 공정무역이 개념, 공정무역이 대표적인 상품이라든지 장점, 한계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한 26개 정도 포인트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보고 이런 개념들은 많지만 외워야 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교과서 심심할 때 머리 식힐 때 한번 쭉 정리해서 보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이나 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이제 물어보도록 하면 친절하게 답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정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